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정치마수다. 오늘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 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당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정강정책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보수 정당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중도층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진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또 그 분들의 가치관도 같이 존중하고 포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예. 또 그런 가치들이 기존의 우리 보수 가치의 토대 위에서 예. 대한민국을 좀 더 전진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의 우리 보수 가치에 국한시키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해서 보다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미래통합당 예. 그 당의 정강정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어떤 눈에 띄는데요. 이게 예. 원래 이재명 지사가 먼저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맨 먼저 비대위원장이 던진 아젠다가 기본소득이었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학계라든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 같은 사람도 지난번에 원내 지도부 경선 토론회 때 예. 우리 당도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화두를 던졌었습니다. 예. 그 뒤에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이제 아젠다를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여당도 또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논의가 이제 점점 이제 가열이 되고 있는데, 저희 당 내부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 야당이 치고 나온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치고 나온 게 아니라 저희 걸 따라온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당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원 개별 입장마다 지금 현재 기본소득안의 내용을 보면 10분이 얘기하면 10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사회보장 시스템, 복지체계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정말 국민 보편의 일반적인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고 합리적 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거부하던 입장에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강정책을 바꾸고 들어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네. 지금 정강정책까지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야당은 들고 나왔고요. 예. 여당에서는 원래부터 먼저 우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그럼 이거 급속히 진전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꼭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기본소득을 한다고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복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어떠한 수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리고 이 기존의 복지체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현님께 하나 여쭤보면요. 예. 기본소득 하려면 아까 이제 재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예. 본격적인 증세 논의도 꺼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야당으로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는데 예. 이런 제도를 만든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예. 핀란드가 먼저 이제 실험을 한번 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붙였다고 부결됐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내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적 의미를 보더라도, 국제적 의미를 보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하느냐, 그리고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리고 전면적으로 하느냐, 단계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원이요? 재원을 예.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예.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 그 전에 국가 재정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복지 체계의 불효불급한 복지 체계의 통폐합이라든가 또 그 복지 체계 전달 과정의 개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부족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정치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국민들과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담을 질 국민들의 동의하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당이 들고 나온 기본소득도 있지만요.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한 많은 어떤 정책들이 있고 예. 정강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5.18인데요. 예. 5.18 민주화 운동을 적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굉장히 어떤 진일보한 건데 예. 그렇다면 어떤 그 5.18을 겸해하는 발언 같은 데에서 예.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밀고 나가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꼭 5.18 때문만은 아니고 예.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오늘까지 만들어온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치들을 우리가 그 보존하고 선양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의 가치, 또 해방의 그 가치, 건국의 가치, 또 6.25로부터 나를 지켜낸 가치라든가 또 산업화, 민주화 이 가치들을 우리가 잘 선양할 때 대한민국이 더 이제 충실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선양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가치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제재할 것인가, 예. 또 형사적으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더 논의를 국민적 해봐야- 논의가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또 헌법에 저축되지 않는 헌법에 저축된다는 건 결국 개별 국민 개개인에게 그 불리한 피해를 준다는 의미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 예. 그런 데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홍 의원님, 네. 지금 야당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달라졌단 말씀인가요? 아니 아직은 그 예. 달라지고 있다는 예. 평가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법 이전에 당장 5.18 위원회 그 지금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5.18 위원 진상조사 관련된 위원을 그 지금 야당이 추천한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분들을 좀 추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 세월호 그 진상조사를 발목 잡기 하고 가로막았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부터 좀 바꿔주시고 그 부분 한번 바로 듣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20대 국회 때 그런 논란이 있었죠. 저희 당에서 추천한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뚜렷한 근거, 과학적 근거, 사실적 근거보다도 일방적인 의혹을 많이 문제가 제기하는 있다는 데는 그런 분을 의원님도 추천하는 바람에 예. 논란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 이제 포기하고 예. 이번에 좋은 분을 군 국방부 그 조사본부장까지 예. 지낸 예비역 소장 예. 아주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해서 이미 임명이 됐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좀 그런 건데 예, 예. 어쨌든 예. 그런 문제들에서 좀 그 전향적으로 예. 그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5.18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과거 뭐 경제민주화도 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김정인 위원장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경제민주화 들고 와서 했지만 결국은 다 하나도 선거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폐기됐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국회 내에서 그러면 의원들께서 관련된 법안을 같이 제출하면서 그 변화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 그리고 입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의지가 단순히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논의들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어떤 변화한 것만 해도 변화의 진정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이런 변화의 시작이 예.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그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실천은 결국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 의원님, 예.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예. 저 선거용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 보십니까? 어떻게 실천 의지를 증명하실? 선거용 맞습니다. 예. 내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겨야 예. 되고 예.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예. 정권을 되찾아와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예. 절박한 과제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건데
선거에서 효과가 있으려면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충 뭐 일회용으로 아니면은 뭐 그 포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바로 압니다. 예. 그런 그 가지고는 선거 민심 우리가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 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조금 파격적인 그런 이제 그 가치도 이제 도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떤 당 내 부분? 정강 정책을 일단 규정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책과 앞으로 이제 2년 뒤 지금 대선을 지금부터 예. 이제 준비하는데 그 공약에 충실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예. 또 일부는 국회 입법으로 또 반영이 되고 필요한 예산도 또 확보가 돼야 예. 되고 그리고 아마 공천이라든가 이런 당내 인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해 가지고 예. 그런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인사인가를 이제 평가해 가지고 공천도 주고 당직 임명도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진정성이 구체적 실천으로 국민들한테 보이실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내년 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예. 대선에서도 평가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지? 예. 홍 의원도 뭐 저 이번 당장 이제 정기국회에서부터 보여질 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 바람직한 게 그동안 이런 그 정치권이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각자 입장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것이 매우 비생산적이거나 민생과 무관하게 정당의 그 싸움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예. 입법과 그다음에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고 싸운다는 거는 저는 그 도리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여당이 좀 불편한 얘기실 텐데 넘어가 보면요. 지지율이요. 네. 불편하시죠 요새? 어떤 추세나 양상이? 불편하기보다는 예.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그것이 그 저희들로서는 뭐 훨씬 더 그 따끔한 그 예. 예방 주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복이 통합당의 가장 큰 복은 야당복이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당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네. 그 지지율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네. 그 대통령 지지율도 30%대가 오늘 처음으로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예. 다 보면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마 정책의 혼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예.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 고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나 또는 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약간 이 모호한 처신 뭐 이런 게 지적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아무래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기존의 박원순 시장 또 오거돈 예. 부산시장권과 연관된 미투권 등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 추가된다면 정책과 둘러싼 과정에서 이제 일부 약간 국민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일부 발언들이나 이런 그 언행들이 더 함께 예. 모아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랑 연결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 노영민 실장 네. 대통령께서 신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쇄신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다른 인사는 몰라도 비서실의 인사는 그 대통령의 선택을 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영민 실장이 가장 책임이 큰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모든 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본인은 행동을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당초 그 2주택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주택 2개 다 처분을 했고. 지금 당장 수석들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그 책임감 있게 그 비서실 전체를 좀 관할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비서실장에게는 뭐 유임이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뭔가 쇄신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여론 보입니다. 쇄신을 위해서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저는 뭐 여론이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저도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아마 당장 뭐 누구를 자르고 뭐 어떤 누구를 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그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청와대가 계속 혼란을 빚고 국정 전반이 좀 어수선하다면 그때 저는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위임된 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서 부동산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본다면은 예. 첫 번째 그 청와대 참모진의 그
사이 집단 사표 예. 낼 때 이 문제와 관련 가장 책임이 큰 그 뭐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경제수석 예. 그리고 당의 경제부총리하고 국토부 장관 이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실망한 측면이 큰데 예. 그나마도 또 나머지 수석들은 또 빠지고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또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거 했지? 예. 부동산 민심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예. 그 핵심이 되는 분들 결국 다 남아 있게 되는 예. 건데 실장, 수석, 부총리, 국토부 장관 다 남아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모양이 이상한 인사 개편이 되어버렸다. 예. 결국 대통령께서 이 정책의 잘못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 인정을 한다면은 그 관련된 분들을 다 내보낼 텐데 안 내보내고 여전히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고 가도록 이렇게 아까 한 분은 빠졌지만 김상조 정책실장도 빠졌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 부동산 지금까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주도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인사 구조가. 그럼 대통령께서 이 본인도 이 정책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그제 발언도 부동산 뭐 가격 안정화되고 있다라든가. 이 부분은 여당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근데 뭐 충분히 뭐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8.4 대책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예산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대통령께서는 이 인사 책임을 묻는 것보단 다시 잘 마무리해서 지금의 그 발표된 정책 대책이나 또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보라는 의미에서 경질보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의원님. 네. 호남 20대 여성,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데요. 네. 이쪽이 좀 빠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여당으로서는. 글쎄요, 예. 뭐 늘 지지율이나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깜짝 쇼를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정책들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정책들 막 쏟아내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다소 불안하다. 또는 좀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의 성과,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맞다는 게 어떤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현장에서의 보완을 끊임없이 보완책을 만들어가고 소통하는 게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요새 자신감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예. 자신감 회복까지는 아니고요. 예. 조금 이제 고무 좀 열심히 하면 우리도 그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희망을 느낀 정도고. 예. 이렇게 된 건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국민들이 그 동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민주당 심판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받아낼 저희 당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책임지고 잘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여당에게 몰아줬는데 그 뒤에 상황은 오히려 더 뭐 제가 볼 때는 좀 국민 눈에 볼 때는 더 오만하고 더 독선적인 모습으로 또 국회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서울시장 이슈라든가 윤미향 사건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지난번에 유보했던 심판 여론 심리하고 그 이후에 또 더 실망스러운 모습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빠져나갈 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20대에 비하면 21대 들어와서는 미래통합당이 그래도 한번 곁눈질이라도 줄만한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한 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여론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다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론가요? 아니요. 이낙연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뒤집힌 거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마 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갤럽 조사가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약간 차이가 났고 대신 이제 당내 여론조사는 또 다르죠. 한 10% 정도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당심과 일반 민심이 약간 좀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민심 쪽에서 좀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예, 분석을 한번 그래서 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최근에 정치인으로서, 예.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예. 그 분명한 발언을 한 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본인이 그 당 대표도 아니고 또 그 후보로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안에 대해서 너무 그 분명한 발언을 하기엔 조금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대선 후보 지지도 1등과 2등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지지율 추이는 많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예. 두 분의 지지율은 아마 이 오차범위 내에서 예. 오르락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전당대회 때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지지율 변수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때 그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쪽에 근데 아직 뚜렷한 주자가 없습니다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지율 사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예. 앞서 있어서 대세론 이야기까지 나올 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봤는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그게 그 이낙연 후보 본인의 바꿀 수 없는 스타일이라면은 앞으로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이재명 거고.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사실 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미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 인파이터로서 예.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그 정통 복서보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게 좀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분명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그 선명하게 예.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먹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또 안정감이 또 받쳐줘야 되기 예. 때문에 중간에 또 이렇게 클립 조정하고 노선 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1위에 따라 붙어가지고 판을 흔드는 데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저돌적인 인파이팅이 예. 효과를 이제 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다음에 또 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